옛날 조선 후기 어느 이름난 고을에 망월루라는 큰 술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주인은 구씨라 하는 이였는데 인품이 어찌나 넉넉한지 배고픈 이에겐 밥 한 그릇 더 얹어주고 갈 곳 없는 이에겐 툇마루라도 내어주는 천생선비 같은 사람이었지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나른한 오후였습니다. 구 주인장이 장터를 지나가는데 저쪽 산밭에서 난리가 났지 뭡니까. 웬 사내가 삼줄기를 훔치다 들켰는데 밭주인이 몽둥이를 들고 죽일 듯이 패고 있더란 말입니다. 사내는 이미 피투성이가 되어 숨이 까딱까딱 하는데도 손에는 마른 삼줄기 한 묶음을 꼭 쥐고 있었지요. 허허, 사람 죽이겠소. 그까지 삼줄기가 뭐라고 목숨과 바꾼단 말이오. 구 주인장이 앞장서 막아서며 품속에서 은전 한 양을 꺼내 던져주었습니다. 삼값치고는 과한 돈이니 밭주인도 그제야 씩씩대며 물러갔지요. 그렇게 목숨을 건진 사내를 술집으로 업어왔습니다. 구 주인장은 의원을 불러 상처를 살피고 전복이 녀석을 시켜 의원이 지어준 약을 정성껏 다리라 일렀습니다. 한참 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약사발이 그 사내의 코끝에 닿았지요. 사내는 감았던 눈을 가늘게 뜨더니 힘겹게 약을 한 모금 홀짝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약을 삼키자마자 사내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는 입술을 쩝쩝 다시며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약재는 참으로 영험한 것을 썼구먼. 한데 안타깝게도 중간에 불길이 한번 끊겼어. 식은 기운을 억지로 되살려 다려냈으니 약효가 서푼은 깎였을 게야. 이 소리에 구주인장이 깜짝 놀라 곁에 서 있던 전복이를 쳐다보았습니다. 전복이 녀석 얼굴이 벌개져서는 뒷머리를 긁적이며 이실직고를 하더군요. 나으리, 실은 약을 다리던 중에 주방에서 장작 좀 나르라고 부르는 바람에 잠시 자리를 비웠구먼요. 돌아와 보니 불이 꺼져 있길래 얼른 다시 붙여서 다렸습니다요. 구주인장은 기가 막혔습니다. 방 안에 누워있던 환자가 밖에서 다려온 약 한 모금에 불의 끊어짐을 알아맞히다니요. 주인장이 허허 웃으며 물었습니다. 선생께서는 불길에 어찌 그리 민감하십니까? 약 한 사발에도 그리 깊은 도리가 있어? 그러자 사내는 천장 어딘가를 응시하며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무릇 주방의 도리란 불에서 시작해 불에서 끝나는 법이지요. 한치가 모자라면 비린내가 나고 한치가 넘치면 운드러져 본연의 맛을 잃는 것이 주방의 이치 아니겠습니까? 구주인장은 그 말을 듣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차, 이 사람이 예사내기가 아니로구나 하는 생각이 불쑥 들었던 것이지요. 바로 그때 방 안에서 오가는 대화를 문 밖에서 듣고 있던 이가 있었으니 바로 망월루의 주방장 임씨였습니다. 이 임씨로 말할 것 같으면 칼질 한 번에 무조각이 종이장처럼 날리고 웍질 한 번에 불맛이 살아난다는 자부심으로 똘똘 뭉친 사내였지요. 그런데 어디서 굴러먹던 뜨내기 사내가 불이 어쩌니 저쩌니 훈수를 두니 심사가 뒤틀릴 수밖에요. 임씨는 문을 박차고 들어오려다 말고 툇마루 끝에서 들으라는 듯 씩씩대며 궁시렁거렸습니다. 요리는 손맛이지. 불 때는 놈이 뭘 안다고 저리 유세를 떤담? 소뚜껑 운전만 잘하면 다 주방장인 줄 아나 보지. 방 안에 누워있던 사내, 유림이 그 소리를 듣고는 고개를 살짝 돌려 임씨를 지그시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묘한 미소를 지으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대주방장님, 자부심이 대단하시구려. 한데 어쩌나 오늘 저녁에 손님상에 나간 요리 2접시가 퇴짜 맞고 되돌아올 것인데 말이오. 이 소리에 임씨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달아올랐습니다. 뭐라고? 퇴짜? 이 양반이 지금 누구 실력을 보고 망언을 하는 게야? 사내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설익었다는 핀잔과 함께 말이지요. 그때
그 퇴짜 맞은 음식들을 버리지 말고 내게 가져오구려. 내 요긴하게 먹어줄 터이니. 임 씨는 기가 차서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허, 참나.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하고 있네. 내가 오늘 저녁에 고기 한 점이라도 덜 익혀 내보내면 내 성을 가리다. 어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사람을 업신여기는 거요. 임 씨는 씩씩거리며 주방으로 횡하니 사라졌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주방장 임 씨는 낮에 들은 소리가 자꾸만 귓전을 때리는 통에 오기가 생겨 평소보다 갑절은 신경을 써서 불을 다루고 음식을 볶아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장 귀한 손님이 든 방에서 갑자기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봐라, 주방장이 누군데 음식을 이따위로 내오는 거냐? 겉은 번지르르한데 속은 핏기가 가시지 않아 전혀 씹히질 않는구나. 임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부랴부랴 다시 볶아내 보냈건만 곧이어 다른 상에서도 똑같은 불호령이 떨어졌지요. 세상에, 정말로 딱 2접시였습니다. 임 씨는 제 눈을 의심하며 얼굴이 흑빛이 되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그는 퇴짜 맞은 그 2접시를 들고 귀신이라도 본 듯 벌벌 떨며 사내가 누워있는 방으로 향했습니다. 사내는 기다렸다는 듯 아무 말 없이 수저를 들어 그 음식을 태연하게 비워내더군요. 전보기에게 이 소식을 전해들은 구주인장이 버선발로 뛰어왔습니다. 선생, 아니 선생은 방 안에만 꼼짝 않고 계셨는데 어찌 임 주방장이 퇴짜 맞을 것을 그리 귀신같이 아셨단 말이오? 사내는 입가에 묻은 기름기를 닦으며 그저 빙그레 웃을 뿐이었습니다. 별일 아닙니다. 아까 그 전복이 녀석이 장작을 잘못 안고 들어간 걸 알았거든요. 그러니 불길이 어긋날 수밖에요. 구주인장이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장작을 잘못 안다니요? 나무가 다 같은 나무지.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사내는 나직한 목소리로 설명을 잇는데 그 내용이 참으로 기가 막혔습니다. 무릇 요리를 볶을 때는 가느다란 나뭇가지를 써야 불길이 고르고 부드럽게 솥을 감싸는 법입니다. 한데 아까 그 녀석이 굵디굵은 나무 뿌리를 한아름 안고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뿌리 부른 겉만 화르륵 타오르고 열기가 깊지 못해 고기 겉면만 급하게 태우고 속은 생것 그대로 남게 만들지요. 그러니 손님이 화를 내는 건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구주인장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니, 선생은 문밖 출입도 안 하셨는데 그놈이 나무 뿌리를 들고 간 건 어찌 아셨소? 사내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습니다. 아까 녀석이 약사발을 들고 들어오는데 몸에서 흙내 섞인 진한 나무 뿌리 냄새가 진동을 하더군요. 그걸 보고 짐작했을 뿐입니다. 냄새 하나로 주방의 불길과 손님의 입맛까지 꿰뚫어 보다니. 구주인장은 이 사내가 보통 내기가 아니라 하늘이 내린 불 조절의 달인임을 직감했습니다. 주인장은 바닥에 엎드려 간곡히 청했지요. 선생, 진정 돌을 깨우친 고수이시군요. 부디 이 미련한 저희에게 그 가르침을 조금이라도 나누어 주실 수 없겠습니까? 사내는 지그시 눈을 감으며 대답했습니다. 보름 뒤면 제 상처가 깨끗이 나을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불이 품고 있는 그 오묘한 이야기를 들려드리지요. 그날 이후로 보름 동안 구 주인장은 유림을 극진히 모셨습니다. 귀한 약재는 물론이요, 기력을 보할 사골국에 산삼 한 뿌리까지 아끼지 않았지요. 구 주인장은 틈만 나면 유림의 방을 찾아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러다 보니 이 사내의 정체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내의 이름은 유림이라 했습니다. 그는 양반 가문에서 태어났으나 글 공부보다는 아궁이 속에서 춤추는 불꽃에 마음을 빼앗긴 기인이었지요. 그는 세상 천지를 떠돌며 불의 맛을 찾는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참나무가 내는 불은 어떠한지, 대나무가 타오를 때의 숨결은 어찌 다른지 그 이치를 찾아 전국 팔도를 누빈 것이지요. 그런데 선생, 그날은 어찌하여 그 험한 매질을 당하고 계셨소?
구주인장이 조심스레 묻자 유림이 씁쓸한 듯 허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길을 가는데 햇볕에 바짝 마른 삼줄기들이 눈에 들어오지 뭡니까? 저놈들이 타오를 땐 필시 아릿하면서도 순식간에 골수를 파고드는 뜨거운 기운을 내뿜을 텐데 과연 그 불길로 요리를 하면 어떤 맛이 날까? 그 생각에 눈이 뒤집혔던 게지요. 유림은 그 삼줄기가 누군가의 귀한 재산이라는 사실도 잊은 채 홀린 듯 밭으로 들어가 삼을 베기 시작했습니다. 밭주인 입장에서는 웬 미친놈이 제 농사를 망치고 있으니 몽둥이를 들 수밖에요. 뼈가 부러지는 고통 속에서도 유림은 그 삼줄기 묶음을 가슴에 꼭 품고 있었다니 참으로 불에 미친 집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약속했던 보름이 흐르자 유림은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한번 가볍게 풀더니 망하루 뒷마당 넓은 공터로 나갔습니다. 그는 흙을 이기고 돌을 쌓더니 생전 보지도 못한 모양새의 아궁이 8개를 나란히 일렬로 만들었지요. 그 위에는 무쇠솥 8개가 늠름하게 걸렸습니다. 구주인장이 신기해서 물었습니다. 선생, 이 아궁이들을 어찌 다 쓰려고 이렇게 많이 만드셨소? 유림이 아궁이 하나하나를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7개의 아궁이는 저마다 쓰임이 다릅니다. 지지고, 볶고, 삶고, 튀기고, 찌고, 조리고, 구워내는 데 최적화된 불길을 품게 될 것이요. 아궁이마다 들어갈 장작의 종류와 굵기도 모두 제각각이지요. 과연 그 말대로였습니다. 어떤 아궁이 앞에는 가느다란 잔가지가, 어떤 곳에는 묵직한 참나무가 쌓여 있었지요. 그런데 구주인장의 눈에 마지막 8번째 아궁이가 들어왔습니다. 그 앞에는 유림이 목숨과 바꾸려 했던 그 마른 삼줄기 한 묶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거든요. 그럼 이 마지막 아궁이는 무엇에 쓰는 것입니까? 삼줄기를 여기다 태우시려는 모양인데 말이오. 그러자 유림의 표정이 사뭇 진지해졌습니다. 이 아궁이는 평소엔 쓸 일이 없을 겁니다. 오직 환란이 닥쳤을 때 불축지연의 위기를 넘기기 위해 비워두는 것이지요. 구주인장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선생, 말이 씨가 된다고 하셨거늘 환란이라니요. 저희 술집에 무슨 변고라도 생긴다는 말씀입니까? 유림이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예부터 동업자는 원수요. 잘 나가는 집엔 시샘이 따르기 마련이지요. 망원루의 명성이 이리 높으니 필시 누군가 시기하여 검은 마술을 뻗칠 날이 올 것입니다. 술집끼리 싸움이란 결국 요리로 결판이 나는 법인데 그때 망원루를 구원할 비책이 바로 이 8번째 아궁이에서 나올 것입니다. 놀란 구주인장이 바짝 다가앉으며 물었습니다. 그 요리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미리 알려주시면 대비를 하겠소이다. 하지만 유림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지요. 지금은 말할 수 없습니다. 미리 알게 되면 주인장께서 그것으로 돈을 벌려 할 터인데 그리 되면 정작 위기가 닥쳤을 때 사람을 구하는 공덕이 사라지게 되지요. 그저 때가 되면 저절로 알게 될 것입니다. 유림은 새로 만든 아궁이 앞에 앉아 장작을 하나씩 집어넣었습니다. 불꽃이 아궁이 안에서 춤을 추기 시작하자 그는 눈을 지그시 감고 마치 주문을 외듯 중얼거렸지요. 곁에서 지켜보던 구주인장은 그 한마디 한마디가 예사롭지 않음을 직감하고 귀를 바짝 세웠습니다. 유림의 입술 사이로 흘러나온 그 기이한 노래는 이러했습니다. 뿌리는 고고 마른 나무는 삶고 장가지는 볶을 때 좋구나. 줄기는 찌고 잎은 지지며 나무 껍질은 진하게 구워내네. 아릿한 향기 굳이 불꽃으로 낼 것인가. 이어진 아궁이 굴뚝이 불길을 빨아들이네. 진흙 물고기가 삼줄기 불을 만나면 배곡 같은 방 안에서 하나가 되리라. 구주인장은 이 말이 무슨 심오한 도술인지 아니면 전설 속 요리법인지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지요. 뿌리로 고고 줄기로 찐다는 앞부분은 대충 알 듯도 했으나 진흙 물고기니 배곡 같은 방이니 하는 대목에선 고개를 갸웃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림의 표정이 어찌나 진지하고 그 목소리에 서린 기운이 엄숙한지 구주인장은 단 한 자도 놓치지 않으려 마음속 깊이 그 노래를 새기고 또 새겼습니다. 그날 이후로 망원루의 풍경이 싹 바뀌었습니다. 아궁이 앞에는 유림이 자리를 잡고 앉아 마치 검은 고 타듯 불길을 조절하고 그 위 솥뚜껑 앞에는 임씨가 서서 신나게 국자를 휘둘렀지요. 그렇게 두 사람의 손끝에서 탄생한 요리가 상에 오르면 손님들은 젓가락을 들기도 전에 그 향에 먼저 취해버렸습니다. 허! 이 집 음식은 어찌 이리 숨결이 살아있는고? 입안에 넣으니 육즙이 샘물처럼 터지고 향기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 온몸을 감싸는구려. 소문은 발 없는 말이 되어 고을 전체로 퍼져나갔고 망원루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문전성시를 이루어 술집 문턱이 닳아 없어질 지경이었습니다. 구주인장은 밀려드는 은전 꾸러미를 보며 입이 귀에 걸려 다물어질 줄 몰랐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유림이 장터에 나가더니 미꾸라지 몇 근을 사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러고는 커다란 옹기그릇을 가져와 달걀 수십 알을 톡톡 깨뜨려 가득 채우는 게 아니겠습니까? 주인장이 의아하게 쳐다보는데 유림은 정성스레 노른자만 쏙쏙 건져내고는 그 뽀얀 흰자 속에 미꾸라지를 쏟아부었습니다. 미꾸라지들이 그 비린내 나고 끈적한 흰자 속에서 좋다고 꿈틀대며 헤엄을 쳤지요. 구주인장이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선생, 이 미꾸라지들로 무엇을 하시려는 겁니까? 무슨 보양식이라도 만드시려는 거요? 유림이 미꾸라지를 지그시 바라보며 나직이 대답했습니다. 주인장, 저는 이제 길을 떠나려 합니다. 그동안 제 목숨을 살려주시고 극진히 대접해주신 은혜에 보답하고자 훗날을 위해 점지해두는 것이니 이 미꾸라지들을 귀하게 여기며 잘 키워두십시오. 정말로 술집이 문을 닫을 지경이 아니거든 절대 손대지 마시고요. 구주인장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니, 선생, 갑자기 떠나시다니요? 어딜 가신단 말씀입니까? 제가 부족한 게 있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무엇이든 다 들어드리리다. 구주인장이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을 기세로 만류했지만 유림의 눈빛은 이미 먼 산 너머를 향해 있었습니다. 구름이 어찌 한 골짜기에만 머물겠습니까? 제 재주는 이미 주방 사람들에게 다 일러두었으니 염려 마십시오. 다만 제가 드린 이 미꾸라지들만은 꼭 잊지 마십시오. 이튿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유림은 지팡이 하나 짚고 안개 속으로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그 뒤로 망원루는 유림이 가르쳐준 불 다스리는 법 덕분에 인근 고을은 물론 저 멀리 한양의 정승 판서들까지 수백 리 길을 마다치 않고 달려오는 팔도 제1의 술집이 되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정오였습니다. 술집 앞마당에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더니 비단 옷을 휘감고 위세가 당당한 사내 하나가 수십 명의 덩치 큰 장정들에 둘러싸여 들이닥쳤습니다. 사내의 걸음걸이나 말투를 보니 이건 예사 양반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대궐 안살림을 쥐락펴락하는 권력의 실세, 대궐 총관이었던 것이지요. 그는 술집 한가운데 떡하니 자리를 잡고 앉더니 구주인장을 위아래로 훑으며 거만하게 입을 뗐습니다. 내가 이 집 주인이냐? 허면 우리들 입맛에 맞게 무얼 내올 작정인지 말해보거라. 사내의 서슬 퍼런 기세에 구주인장은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저런 자들은 비위를 조금만 거슬러도 술집 문을 닫는 건 예사요. 목숨줄까지 위태로워지는 법이지요. 주인장은 연신 허리를 굽히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희 집 대주방장을 불러오겠습니다. 구주인장은 서둘러 안채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평소라면 주방에서 칼질 소리를 요란하게 내고 있어야 할 임씨가 종적을 감춘 겁니다. 방 안이며 창고며 뒤뜰까지 샅샅이 뒤졌건만 개미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았지요. 시세마는 무리의 꼬임에 빠진 것인지 아니면 겁을 집어먹고 도망친 것인지 알 길은 없으나 구주인장의 심장은 이제 방앗간 공이질하듯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기다림에 지친 총관의 목소리가 뱀처럼 가늘고 길게 늘어지며 들려왔습니다. 어허, 주인장, 내 묻지 않았느냐? 도대체 나에게 무얼 대접할 것이냐? 주인장은 타들어가는 입술을 축이며 평소 잘 나가는 요리 이름들을 줄줄이 읊었습니다. 하지만 총관은 귀찮다는 듯 손사래를 쳤지요. 시끄럽다. 그따위 흔해 빠진 요리들을 먹으려고 내가 도성에서 이 먼 길을 온 줄 아느냐? 소문은 거창하더니 순속 빈 강정이로구나. 그래, 고작 이런 음식들로 나를 조롱하려 들다니. 구주인장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주방장도 없는 마당에 이제는 정면 돌파뿐이었지요. 그는 어금니를 꽉 깨물고 대답했습니다. 나리, 저희 망원로는 본래 산의 진미를 다루는 곳이 아니라 평범한 창거리도 정성을 다해 빚어내는 곳입니다. 비록 보잘것없으나 나리께서 친히 골라주시는 식재료가 있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공력을 쏟아부어 올리겠습니다. 총괄은 눈을 가늘게 뜨고 한참을 구주인장을 쏘아보더니 이윽고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좋다. 과연 그 정성이 소문만큼인지 확인해보지. 나는 두부를 아주 좋아한다. 그러니 어디 내 놈들이 자랑하는 그 정성으로 두부 요리 하나를 내와보거라. 만약 내 입에 맞지 않는다면 오늘로 이 망월루의 간판은 아궁이 장작으로 쓰게 될 것이다. 총괄의 입에서 두부라는 말이 떨어지는 순간 부주인장은 머리를 망치로 한 대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아차, 당했구나. 주방장 임씨가 하필 이럴 때 자취를 감춘 것이 우연일 리 있겠습니까? 시세 많은 무리가 임씨를 빼돌리고 그 틈을 타 대궐의 권세가를 들이밀어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올가미를 씌운 것이지요. 두부라는 게 참으로 묘한 식재료 아닙니까? 어찌 만들어내든 간이 안 맞다, 식감이 거칠다 억지를 부리면 그만인 것을요. 구주인장은 후들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주방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도마 위에 하얀 두부 한 모를 꺼내놓고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차갑고 무심한 그 두부 덩어리가 꼭 제 신세 같아 보였거든요. 아, 망원로도 오늘로 끝이 나는구나. 주방장도 없는 마당에 이까지 두부로 젖었을 퍼런 총관의 입맛을 어찌 당해낼꼬.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구주인장의 시선이 주방 한 구석, 유림이 남기고 간 그 옹기 그릇에 머물렀습니다. 달걀 흰자 속에서 여태껏 기운차게 꿈틀거리고 있는 미꾸라지들, 그리고 그 너머로는 유림이 위급할 때만 쓰라며 남겨둔 먼지 쌓인 8번째 아궁이와 삼줄기 한 묶음이 보였습니다. 순간 귓가에 유림의 그 기묘한 노래가 환청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아릿한 향기 굳이 불꽃으로 낼 것인가? 이어진 아궁이 굴뚝이 불길을 빨아들이네. 진흙 물고기가 삼줄기 불을 만나면 배곡 같은 방 안에서 하나가 되리라. 아, 구주인장은 자신도 모르게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머릿속이 번쩍하고 깨어나는 기분이었지요. 진흙 물고기는 논바닥을 누비는 저 미꾸라지를 말하며 배곡 같은 방은 바로 내 손에 들린 이 하얀 두부를 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두 가지가 하나로 합쳐진다는 것은 미꾸라지가 두부 속으로 들어간다는 요리였던 게지요. 구주인장은 떨리는 손으로 가마솥에 맑은 물을 붓고 하얀 두부 한 모와 팔딱거리는 미꾸라지들을 쏟아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유림이 남긴 그 삼줄기를 아궁이에 밀어넣고 불을 붙였지요. 삼줄기 불은 과연 유림의 말대로 순식간에 화르륵 타오르며 솥바닥을 달궜습니다. 그런데 앞불싸! 물이 뜨거워지자마자 미꾸라지들이 두부 속으로 들어갈 생각은커녕
괴로운 듯 물 위로 툭툭 튀어오르더니 이내 배를 하얗게 뒤집고 죽어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이 일 어쩌나. 이 귀한 삼줄기 불러도 안 된단 말이냐. 구주인장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삼줄기를 썼는데도 이 모양이니 대체 어떤 불을 써야 한단 말입니까? 주인장은 주방 바닥에 주저앉아 유림의 비결을 미친 사람처럼 다시 읊조렸습니다. 아릿한 향기 굳이 불꽃으로 낼 것인가. 이어진 아궁이 굴뚝이 불길을 빨아들이네. 주인장이 무릎을 탁 쳤습니다. 직접 불을 지피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시 솥을 깨끗이 비우고 쇠물과 두부 그리고 남은 미꾸라지들을 넣었습니다. 이번에는 미꾸라지가 든 가마솥 아궁이가 아니라 바로 옆 칸에 있는 빈 아궁이에 삼줄기 불을 붙였습니다. 그러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불길이 굴뚝을 타고 넘어가면서 솥바닥을 직접 달구는 대신 벽 너머에 은근한 온기만을 전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물 온도가 마치 봄볕에 녹는 시냇물처럼 아주 서서히 아주 감질나게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미꾸라지들이 서서히 더워지는 물을 견디다 못해 필사적으로 차가운 곳을 찾기 시작하더군요. 바로 물속에서 유일하게 냉기를 품고 있는 하얀 두부 속이었습니다. 놈들이 살기 위해 앞다투어 두부 속으로 쏙쏙 파고드는데 그 모습이 마치 하얀 백옥방으로 손님들이 스며드는 것 같았지요. 됐어! 구주인장은 미꾸라지를 품은 두부를 조심스레 건져내어 다른 솥에 옮긴 뒤 이번엔 강한 불로 단숨에 쪄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림이 가르쳐준 비법 양념을 듬뿍 뿌려 향을 돋운 뒤 정중히 소반을 받들어 총관 앞에 나갔습니다. 날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망원루의 정성을 담은 백옥방 요리이옵니다. 총관은 거만한 눈빛으로 접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겉보기엔 그저 뽀얀 두부 같았으나 젓가락으로 쓱 가르니 그 속에는 하얀 속살을 파고든 미꾸라지들이 마치 백옥 속에 박힌 보석처럼 신묘한 자태를 드러냈지요. 총관은 말없이 두부 한 점을 떼어 입에 넣었습니다. 처음엔 무심한 척 씹어 넘기더니 이내 미꾸라지 한 토막을 같이 집어 다시금 맛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총관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무릎을 탁 치며 찬탄을 내뱉었습니다. 어허! 달아! 쫄깃한 미꾸라지의 기운이 담백한 두부와 어우러져 입안에서 용트림을 치는구먼. 과연 명불허전이로구나. 그는 만족스러운 듯 너털 웃음을 터뜨리더니 곁에 안절부절 못하며 서 있는 한 사내를 매섭게 쏘아보며 호통을 쳤습니다. 네 이놈! 누가 망원루가 이름값도 못하는 곳이라 하였느냐? 이토록 신묘한 두부 요리는 내 평생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다. 앞으로 내 귀에 다시 한번 이 집을 헐뜯는 소리가 들린다면 그 입을 내 가만두지 않을 터이니 그리 알라. 그 사내는 얼굴이 흑빛이 되어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연신 잘못을 용서해달라 빌었지요. 그리고 며칠 뒤였습니다. 도성에서 요란한 풍악 소리와 함께 행렬이 내려오더니 총관이 직접 보낸 커다란 현판 하나를 술집 대문에 걸어주었습니다. 거기에는 눈이 부실 정도로 번쩍이는 황금 필체로 명불허전이라 쓰여 있었지요. 그날 이후 망원루는 조선 제1의 술집이 되었고 사람들은 지금도 그 신묘한 두부 요리 뒤에 숨은 불을 다스리는 사내의 이야기를 은밀히 전하곤 한답니다.